자, 기본 이론 과정 30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22페이지예요. 222페이지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외벽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외벽과는 다른 말로 외부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려봅시다. 자, 외벽과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 즉 이익이나 손해를 끼침을 부과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누구 입장입니까? 바로 외벽과를 유발시킨 주체 입장에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세요. 주체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끼치지만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제3자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죠? 좀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다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주 쉽다 그랬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다면 외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이를 우리가 정의 외벽과 외부 경제란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여기 보세요. 외벽과를 유발시킨 주체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 않았지만 손해를 끼칩니다.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제3자 입장에서는 대가 없는 손해를 본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제3자 입장에서 대가 없는 손해를 본다면 외적인 요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를 우리가 부의 외벽과 또는 외부 불경제, 외부 비경제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외벽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의 외벽과 외부 경제라는 거지요. 또 하나는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서 여러분들은 제3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주 쉽다 그랬어요. 제3자 입장에서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외적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지요. 이걸 가려서 우리가 정의 외벽과 외부 경제란다 하면 제3자 입장에서 대가 없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럼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제란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처음 외벽과에는 정의 외벽과 즉 외부 경제라는 거, 부의 외벽과 즉 외부 불경제다. 참 외벽과는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자, 이 같은 외벽과는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소비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산에 있어서 정의 외벽과 그리고 생산에 있어서 부의 외벽과 사례들이 있겠죠. 또한 소비에 있어서 정의 외벽과 부의 외벽과 사례가 있다 생각하시고, 여하튼 외벽과는 토지의 부동성, 인접성이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을 다 말씀드렸고, 다음 이제 주거적의 생태공원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주거적의 생태공원이 들어서서 주거적인 내 집의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 집의 가치가 상승했지요. 그럼 이때는 제3자인 내 입장에서는 가치가 상승한 만큼 대가를 지불합니까? 안 하는 거지요. 따라서 제3자인 내 입장에서는 외적인 요인에서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참 외적인 요인에서 제3자 내 입장에서는 대가 없는 이익을 얻는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게 바로 부동산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의 외벽과 외부경제 사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살펴드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었어요. 간략하게 한 번 더 반복을 해드렸고, 이제 여기 봅시다. 여기 보시면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인데 이 주거지역에 역시 나도 이제 이렇게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주거지역 근처에 대규모의 시멘트 통장이 들어섭니다. 처음 시멘트 통장이 들어섰는데 사실 우리 시험에서도 시멘트 통장 이것도 가장 많은 사례로 나왔던 겁니다. 이걸 살짝 바꿔서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 공장이다. 이렇게도 출제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시멘트 통장이 들어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따른 규제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로해서 이 지역의 대기도, 수질도, 토양도 오염이 되고 있다. 따라서 주거지역의 쾌적성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진다. 쓰겠죠. 지금 주거지역의 쾌적성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는 유용성이 그만큼 떨어지겠지요. 사실 주거지역의 유용성은 크게 두 가지를 했어요. 환경적으로 쾌적해야 된다. 생활이 편리해야 된다. 참 쾌적성,
편리성 두 가지가 대표적인 유용성이 되겠지만 좀 쾌정성이 안 좋아지면 안 좋을수록 주거지역으로서 유용성 떨어지겠죠. 따라서 주거지역에는 내 집의 가치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시민 통장은 외벽을 유발시킨 주체가 되겠지요. 주체. 반면 주거지역에 집을 가지고 나는 뭐가 됩니까? 제3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시민 통장 입장에서는 주체 입장에서는 내 집값 떨어뜨릴 목적으로 시민들이 생산할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결국은 의도하진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내 집값 떨어졌죠? 손해를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따라서 외벽을 유발시킨 주체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손해를 끼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3자인 내 입장에서는 어때? 집값 떨어졌죠? 손해를 보고 있더라. 그에 따른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제3자인 내 입장에서는 대가 없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3자인 내 입장에서 하면 아주 쉽지 않죠? 제3자인 내 입장에서는 대가 없는 손해를 본다면 외적인 요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사례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의 외벽화 사례가 된다. 즉 외부 불경제 또는 외부 비경제다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부의 외벽화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우리가 또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비교하시면 되는데, 자, 사회적 편익이라는 게 있고, 다음은 이제 사적 편익이 있다. 이때 편익은 이익이다 생각하시라 했습니다. 다음 사회적 비용이 있고, 사적 비용이 있다. 이 크기를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비교하는데 우리가 입을 잘 정리하자 그랬죠. 사회적이다. 이 표현은 뭘 의미합니까? 지역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반면 사적이다. 이 표현은 누구 입장이니까? 바로 외벽을 유발시킨 주체 입장에서 생각하자 그랬어요. 왜? 제3자인 나는 어떻습니까? 이 지역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이 지역에 속해 있다. 사회적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사적이다. 이 표현은 누구 입장으로 고려하셨어요. 바로 외벽을 유발시킨 주체 입장을 고려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분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적이다. 이 표현 자체를 제3자인 내 입장으로 생각하니까 오늘 9월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맞는데 정확히 정리합시다. 자, 제3자인 나는 어때? 주거적 이 안에 있다는 이야기. 사회적 여기에 포함이 돼버린 것이고 사적이다. 이는 누구 입장입니까? 외벽을 유발시킨 주체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시멘통장이 들어서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로해서 이 지역 전체가 얻는 이익이 바로 뭐가 됩니까? 사회적 편익이 되겠다는 겁니다. 반면 시민통장이 얻는 이익이 사적 편익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이때는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 중에 어디가 더 클까요? 당연히 시민통장이 얻는 이익이 크겠죠? 사적 편익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시민통장은 환경 오염물질 배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로 인한 정화비용은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하죠. 그럼 누가 부담합니까? 지역 주민들이 부담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의 세금이 높아진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지역 전체가 지불하는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고 시민통장이 지불하는 비용이 사적 비용이다. 그럼 어디가 클까요? 당연히 지역 전체가 지불하는 비용,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크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부의 외벽과다. 이는 제3자인 내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다. 그럼 내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이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얻는 이익이 더 적다 할 수 있겠죠. 또 안 좋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지불한 비용이 더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부의 외벽과를 유발시킨 주체 입장에서 보자. 시민통장 입장에서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민통장 입장에서는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손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얻는 이익은 많더라. 이때가 절호이익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겨놓으면 몽땅 생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 결국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지금 과대 생산 이 자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실패를 초래하게 되겠고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개입해서 생산을 금지시켜버릴까요?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이러면 이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사실 시멘트는 사회적으로 필요하죠. 사회적으로 필요하니까 아예 생산 자체를 금지시켜볼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회적으로 필요하니까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생산을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가한다. 그래서 정부는 규제 정책을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키는 시멘트 공장에게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중과세 또 토지 이용을 규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뭐 등의 방법을 통해서 규제를 가한다는 겁니다. 이때 보세요. 토지 이용을 규제한다 그랬죠. 결국은 주거적 이 근처에 시멘트 공장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못하도록 규제를 가하겠다. 이때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치수단이 바로 뭡니까? 지역지구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지구 앞으로 또 우리 배우겠지만 지역지구제다. 사실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용도지역이다, 용도지구다 배우셨을 겁니다. 처음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걸 지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정해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으로 못하도록 행위자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토지 이용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토지용을 규제하겠다. 그래서 부의 외벽을 또 제거 또는 감소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정부가 이제 부담금을 부과한다. 중과세하겠다. 토지 이용을 규제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규제를 가하게 된다면 시멘트의 생산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한다 할 수 있겠죠. 좀 정부가 규제를 가한다. 규제를 하면 시멘트의 생산, 즉 공급은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사적 시에만 생산을 맡겨놓으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정부가 개입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가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공급은 감소하게 된다. 결국 부의 외벽과 야기신 재화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시멘트의 생산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와 같은 부의 외벽과를 야기시키는 시설물들이 내 지역 가까이 도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한다는 이야기. 절대 못 들어오게 안간힘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지역간 현상을 우리가 님비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님비도 영어 저 글자 따는 거예요. not in my backyard. 내 땅 뒤로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여러분들이 이것만 생각합시다. 님비 나오면 니은 이것만 생각해요. 니은이 뭡니까? not. 절대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야. 왜? 외적인 요소 부정적 해봤죠? 땅값, 집값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님비 현상은 부의 외벽과 이와 관련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핀피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핀피 현상도 영어 원은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영어 첫 번째 따는 건데 원은 필요 없고 피 이것만 기억하자. 피가 뭡니까? 플리스 제발 좀 들어와 달라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집값, 땅값 올라간다. 라는 거죠. 왜? 외적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따라서 핀피 현상이다. 이는 정의 외벽과 관련되고, 다음 님비 현상이다. 님비도 뭐만 기하자? 니은 이것만 기하자. 니은 뭡니까? not. 절대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야. 왜? 집값, 땅값 떨어지기 때문이죠. 뭐 때문입니까? 외적인 요소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의 외벽과 관련된다. 그래서 핀피 현상이다. 이는 정의 외벽과 외부 형제 관련이 돼 있고, 다음 님비 현상이다. 이는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제와 관련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의 외벽과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차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사실 정의 외벽과다. 외부 형제죠. 이는 제3자인 내 입장에서는 대값는 이익을 얻는 경우예요. 그럼 대값는 이익을 때문에 제3자 내 입장은 좋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실패와 관련이 없었는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참 정의 외벽과
정의 외벽화 이도 어떻습니까?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의 외벽화 역시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벽화에는 두 가지가 다르죠. 정의 외벽화, 외부 경제라는 거. 다음은 부의 외벽화, 외부 불경제다. 참 두 가지인데 둘 모두가 어때?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 외벽화, 부의 외벽화 모두가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외벽화의 존재 이 자체는 어때?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생각하시고, 여튼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의 실패 이 자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분 넘어 살펴봅시다. 여기 보세요.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이 같다라면,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같다라면 외벽화는 어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때 보세요.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 중에 어느 한쪽이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죠. 여기는 어때? 사적 편익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 처음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 중에 어느 한쪽이 더 크다는 이야기, 괴리가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 간의 어느 한쪽이 크다는 이야기. 여긴 사적 비용이 더 컸죠. 여긴 어때?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 중에 어느 한쪽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 중에 어느 한쪽이 더 크더라. 즉 괴리가 있다. 이때는 어때? 반드시 외벽화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벽화 자체는 어때? 시장의 실패를 초래한 요인 때문에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때?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같다. 이때는 어때? 외벽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여튼 사회적 편익과 사적 편익 중에 어느 한쪽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 중에 어느 한쪽이 크다. 즉 괴리가 있다면 이때는 어때? 외벽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시장 실패를 초래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통해서 반복학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22페이지 보세요. 하단에 편괄호 2번 외부 불경제다 소개되고 있죠. 여기서부터 교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봅시다. 자, 어떤 경제도 관련하여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돼 있죠. 자, 이처럼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다.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게 누구 입장입니까? 외벽화를 유발시킨 주체 입장이다 할 수 있겠죠. 반면 그 다음 주 보세요. 어떤 사람이 타인의 경쟁이라 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 피해를 받는다. 이는 누구 입장입니까? 제3자 입장에서 대가 없는 손해를 보는 경우다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박스를 한번 보세요. 박스 보시면 기억번 대가 없는 손해다. 자, 어때? 제3자 입장에서는 대가 없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겠지요. 다음 외부 불경제를 외부 비경제 이렇게도 표현하고 부의 외벽과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님번 보세요. 님 보시면 사회적 편익보다도 사적 편익이 더 큰 경우가 되겠죠. 우리 설명했죠. 사회적 편익보다도 사적 편익이 더 큰 경우다. 다음은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더 큰 경우가 되겠죠. 좀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더 큰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되게 보면서 이때 사적 시장에 생산을 맡겨놓으면 사회적 비용보다 더 많이 생산하죠. 그래서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즉 시장의 실패 현상을 초래하게 되겠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한다. 그럼 정부는 개입해서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규제를 가하게 된다. 그래서 1번 규제 정책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중과세할 수도 있고
토지 이용을 규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야. 이 어떤 규제를 가하면 결국은 부의 외벽과 야기신 재화의 공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어진 사례 보면 시멘트의 생산이 어때?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아래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외부 불경제를 이처럼 외부 불경제를 외부 비경제 부의 외벽과 이렇게도 표현하겠지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매연을 배출하는 쓰레기 수확자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인근적인 아파트 시장에 어때? 부의 외벽과 발생한다는 겁니다. 어때? 우리가 지금 시민 통장 이 예를 들어서 살펴드렸지만 어때? 이처럼 쓰레기 소각장이다 이렇게 말만 바뀌었다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면 이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매연을 배출한 쓰레기 소각자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인근적인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제3자 내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외적인 요인에서 자, 대가 없는 손해를 보고 있다. 부정적인 일어난다. 이게 바로 뭡니까?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제 사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항상 제3자인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주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봅시다. 동그라미 3번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처럼 부의 외벽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시멘트 공장과 주거지에 있는 주택 소유자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부의 외벽 문제를 사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어때? 쉬운 일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사실 어때? 주거지에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가치가 떨어진 만큼 시민 통장부터 보상받으면 되겠죠. 그러나 이 자체가 어때?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3번 내용이에요. 부의 외벽화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당사자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사실 당사자는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해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 발생 재화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사적 시장에 맡기면 어때? 과대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따라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시장의 실패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부의 외벽과를 발생시킨 공장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했다. 자, 이처럼 부담금을 부과했다는 이야기는 어때? 규제를 가했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규제를 가면 공급은 어때? 감소한다 그랬죠. 사실 부담금을 부과시켰어요. 그럼 시민통장 입장에서는 부담금을 내야 되겠죠. 그럼 부담금을 내는 만큼 시멘트 생산에서 원가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원가 상승 요인이니까 당연히 공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다시 봅시다. 동그라미 5번. 부의 외벽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하여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어때?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시험 공급이 감소한다고 해서 시멘트의 생산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 토지 이용 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 불경제는 토지 이용 규제의 명분이 된다. 자, 어때? 토지 이용에서 외부 불경제다. 부의 외벽과라는 이야기야. 이때는 어떻습니까? 자, 토지 이용을 규제하겠죠? 대표로 지역 지구대 이것은 정책 수단을 통해서 토지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 불경제는 토지 이용 규제의 어때? 명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도 유사한 내용이에요. 자, 용도 지역 지구대 이걸 줄여서 우리 어때? 지역 지구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역 지구제 같은 토지 이용 규제는 부의 외벽과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지구제다. 이 토지용 규제는 어때? 부의 외벽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문 이해되시면 되겠어요. 자, 이래서 우리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름 교재 225페이지 하단 한번 봐보세요. 자, 225페이지 하단 보시면 찾으셨나요? 예. 보충학습에 1번 핀비 현상이다. 핀피 현상이다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2번 님비 현상이다 나와 있어. 이분도 여름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으면 되고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핀피 현상은 어떻습니까? 정의 외벽과 외부 형제 이와 관련된다 생각하시고 님비 현상은 어때? 부의 외벽과 외부 불경제 이와 관련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예제가 있지요. 예제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봅시다.
자, 부동산 정책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본 봅시다. 공공재 또는 외벽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가 된다. 잡으세요. 공공재가 존재한다. 외벽과가 존재한다. 이 자체는 결국 뭡니까? 시장의 실패를 초래한 요인들이 되겠죠. 그럼 이 같은 시장의 실패 현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때?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된다. 설명드렸죠. 이 내용 생각하시면 기억번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문장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번 올바른 문장이 되겠네요. 다음 니은번 봅시다. 부의 외벽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아니죠. 우리 여기서 배웠어요. 자, 부의 외벽과다. 이 자체는 어때?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큰 경우죠. 그래서 이 지역 전체가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이 사례에서도 시민통장은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정화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럼 누가 부담합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부담한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세금이 어때? 세금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래서 이 지역 전체가 지불하는 비용이 어때? 더 커진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번 부의 외벽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킵니까? 증가시킵니까?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요. 니은번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귿번 부동산 조세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데 사실 뭐 상속세다, 재산세다 이럴 때 차등 과세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일등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다섯 번 올바른 문장이 되겠고 다음은 1번입니다. 용도 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목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바로 뭡니까?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목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1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더 세부적으로 배울 내용이 되겠어요. 따라서 디귿번도 1번도 올바른 문장이 되겠죠. 니은번 딱 하나만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옳은 건 기억, 디귿, 리을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네요. 기억, 디귿, 리을이다.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1절 부동산 문제와 부동산 정책이다. 이분 설명을 다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죠. 먼저 정부가 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시장 개입의 필요성 잘 이해하셔야 있고, 다음 시장 개입 방법, 다음 시장 실패의 원인들에서 반드시 정리되셔야 할 내용입니다. 또한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대표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외벽과다. 그래서 외벽과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정의 외벽과 부의 외벽과에서 구체로 정리가 좀 되셔야 될 부분이다. 자, 이런 내용들이 1절 부동산 문제와 부동산 정책이다. 이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27페이지예요. 자, 2절은 토지 정책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지요. 이때 토지 정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인 노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 문제부터 접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참 토지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재는 4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리적 토지 문제라는 게 있어요. 자, 물리적 토지 문제라서는 토지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비롯된 문제를 말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증성이란 특성을 해서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증성 이 특성을 해서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더라. 따라서 토지의 절대량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비롯된 문제를 물리적 토지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경제적 토지 문제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지금 토지의 수요가 증가하면 자, 물리적 공급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물리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는 어떻습니까? 부족하겠죠. 토지 부족 문제 발생하고 토지가 부족할수록 집가는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투기 세력까지 가세된다면 집가는 더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집가가 합리적인 수준보다도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바로 지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가고다. 이때 고자는 높을 고자예요. 그래서 지가 땅값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참 합리적인 수준보다도 현실적인 지가 수준이 훨씬 더 높게 형성되는 지가의 상태를 우리가 지가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지가고 인해서 여러 가지 폐단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바로 경제적 토지 문제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에 따른 문제도 들어볼 수가 있다는 건데, 뭐 대표로 우리가 이제 이분은 공한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공한지 용어 정리했죠. 공한지는 뭡니까? 도시토지예요. 그럼 도시토지에서 오로지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를 말한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토지 부자다 아우성인데 참 공한지가 많을수록 토지용은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참 토지용의 비효율성에 따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토지 소유의 지나친 편중 현상을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럼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똑같은 양만큼의 땅을 가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누구는 좀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누구는 좀 적게 가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과거에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다. 여기서 보고된 자료가 있어. 조금 오래됐지만 이 자료에 의한다면 우리나라의 상위 25% 계층이 전국 민유지의 91%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5% 계층이 이제 9%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본다면 토지 소유 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알 수 있겠죠? 이로 인한 문제 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수치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토지 소유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이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도 뭐 여러 있지만 이런 정도 이해하시고 이 같은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적인 노력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토지 정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토지 정책에도 목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토지 정책에도 목표가 있다. 그리고 토지 정책의 목표는 뭡니까? 바로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 목표가 있죠. 그래서 목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축약을 해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먼저 토지 이용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높여보자라는 겁니다. 토지 이용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높여보자라는 거죠. 다음은 토지 소유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높여보자라는 겁니다. 여튼 정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효율성과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높여보고 토지 소유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높여보자. 이래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축약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교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27페이지를 보세요. 자, 1번 챕터 봅시다. 토지 문제입니다. 토지 문제. 자, 양골 1번. 자, 물리적 토지 문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는 자, 토지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가 돼서 비롯된 문제를 말한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증성이란 특성에서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양골의 2번 보세요. 경제적 토지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세요. 토지의 절대량이 한정된 가운데 토지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처럼 토지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지가는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투기적 수요가 가산되면 지가는 폭등하게 되어 그랄 중간점 보세요. 많은 폐단을 야기시킨다. 이처럼 땅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합리적인 지가 수준보다도 현실적 수준이 훨씬 높게 형성되는 지가의 상태. 이걸 우리 뭐라 표현했어요? 지가고다. 이렇게 표현했죠. 지가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지가고는 경제적 토지 문제로 인식된다. 왜? 지가고 이래서 많은 폐단들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호 3번. 토지용의 비효율성에 따른 문제다. 소개되고 있죠? 뭐 제목만 이해하세요. 사실 우리가 오늘 공한지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공한지 뭡니까? 도시토지예요. 그럼 도시토지인데 오로지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한 토지를 말한다.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용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로지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럼 도시토지 공한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토지용은 그만큼 비효율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목만 기억하세요. 토지용의 비효율성은 문제가 있고, 양호 4번 토지 소유의 지나친 편중 연사에 따른 문제도 하나의 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고 다음은 23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30페이지는 2번 챕터 토지정책의 의의다 소개되고 있죠. 토지정책 의의 2번 챕터 옆에다가는 별표 9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챕터 옆에다가는 별표 9개 해놓으세요. 우리 시험 매해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된 영역이다 할 수 있겠죠. 양월 1번. 양월 1번. 자, 토지정책 목표다. 이분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토지정책이란 토지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공적인 노력이다. 자, 이런 토지정책을 통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토지 소유의 형평성 등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토지정책의 목표에도 여러 가지지만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추격할 수가 있더라. 토지 이용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높여보자. 다음 토지 소유에 있어서는 어때? 형평성을 높여보자. 이렇게 두 가지로 추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토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때? 토지정책의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양으로 2번. 여기서는 토지정책의 내용이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교재는 뭐 5가지로 구분해서 넣어드렸습니다.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제도, 다음 토지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 개발 이익을 환수한 제도, 토지 개발 제도, 기타 제도다. 그래서 5가지로 말씀드렸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괄호 1번 내용입니다. 편괄호 1번은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제도다 식인데, 자 여기 보세요. 자, 토지 이용을 규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규제합니까? 법으로서, 행정적인 수단으로서 규제하겠다.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는 결국 법률적, 행정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무엇 때문에 토지 이용을 규제할 것인가?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처럼 주거적 근처에는 시민 통장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좀 어울리지 않는 토종을 못하도록 행위자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좀 어울리지 않는 토종을 못하도록 행위자를 가하면서 부의 외부 효과를 부의 외부 효과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때 뜻은 예방하고자 한다 할 수 있겠지요. 어울리지 않는 토종을 못하도록 행위자를 가하고 어울리는 토종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어울리는 토종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일통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목적부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토지 이용을 규제하겠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못하도록 행위자를 가하겠다. 이래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정의 아니에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고자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어울리지 않는 토종을 못하도록 행위자를 가하고 어울리는 토종만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정책 수단도 여러 가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여기서 배웠죠?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어때? 지역지구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역지구제다. 그리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걸 지정해서 행위자를 가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국토계획법이다. 여러분이 공법 시간에 잘 배우셨을 겁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거는 법률 여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교재 1편 2장이지요.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다. 여기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여기 따라서 용도 지역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본 적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가장 대표적인 법규가 국토계획 및 이런 법률이다. 약칭으로 국토계획법이다 변해드렸어요. 여튼 지역지구제가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건축 규제 일통에서 토지 이용을 규제할 수가 있더라. 다음 각종 인허가 일통에서도 토지 이용을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편과라 1번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제 편과라 1번 지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줄이에요. 토지 이용 규제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등을 근거로 하여 자 가장 대표적인 법규가 뭡니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이다. 약칭으로 국토계획법이다. 등을 근거로 하여 전국의 토지를 기능과 적성에 적합한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국토의 이용시설을 확립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며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발생하는 부의 외벽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용을 규제하는 그 목적은 어디에 따라서 부의 외벽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고자 한다. 또한 토지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여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편과라 2번 봅시다. 편과라 2번은 토지거래 규제제도다. 했죠? 지금 토지거래 규제제도라는 것은 첫 번째 보세요. 토지의 소유라든지 거래를 규제한 제도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이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든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도 이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하단 봅시다. 하단 보시면 세 번째 개발릭 환수 제도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번은 먼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보세요. 이제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다. 공사는 공적 주체가 되겠지요.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해서 이 택지를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때 지금 공사 공적 주체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공영 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영 개발이다. 그럼 지금 공영 개발은 공적 주체에서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생각하시고 이때 잘 보세요. 공사가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해서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공사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공영개발 이는 뭡니까?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이처럼 공적체가 이 땅을 택지로 개발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개발하는 이 땅을 원토지 소유자부터 사들여야 되겠죠. 지금 토지 취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뭡니까? 수용 방식이다. 또는 매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용한다, 매수한다. 이는 뭡니까? 원토지 소유자로부터 이 땅을 사들이는 거예요. 지금 공적체가 이 땅을 사들인다. 이때는 뭐가 됩니까? 공적체가 수요자 역할을 수행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수용, 즉 매수 방식이도 직접 개입 방법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영 개발이다. 공영개발, 다음은 수용 또는 매수 방식이다. 이 모두가 직접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직접 개입 방법은 뭘 뜻합니까? 공적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 공작을 직접 수행한다. 그래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게 직접 개입이다 생각하시고 직접 개입의 대표는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공영 개발이다. 또는 수용 또는 매수 방식이다. 그래서 공영 개발에 있어서 공적체가 이처럼 토지를 취득하는 가장 대표의 방법이 바로 뭡니까? 수용 방식이다 생각하시고 공영개발, 수용 방식 모두가 직접 개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땅을 공사가 이제 택지로 개발합니다. 개발하면 인근에 어떻습니까? 집가는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땅의 집가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공적체의 개발로 인해서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토지 소유의 형평성이 맞아야 안 맞아요? 안 맞죠? 이때는 토지 소유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지가가 상승하는 이적의 땅은 서로 가지고 있으려고 했죠. 그래서 투기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지가는 더욱더 불안정해진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자 보세요. 공적체의 개발로 인해서 이 같은 문제점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이 문제점이 있더라. 이걸 공적체는 해결하고자 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씁니다. 이처럼 공적체의 개발로 인해서 정상지가 이상의 상승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개발 이익으로 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상승은 뭐라 말 못하겠죠. 그렇지만 공적체 개발로 해서 정상 이상의 지가 상승분이 있다. 이걸 개발 이익으로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규정하고 이 같은 개발 이익을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이 제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개발 이익 환수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발 이익 환수다. 이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여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개발 이익 환수 법률 여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이처럼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고 있는 방법은 바로 부담금을 부과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부담금을 부과시킨다. 참 부담금을 부과시킴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고자 한다. 그럼 부담금을 부과시킨 것은 부담 부과시킨다고도 결국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 할 수 있겠죠. 이는 직접 개입일까요? 간접 개입일까요? 그렇죠. 부담금 부과는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접 개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접 개입이다. 자, 이는 간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금융, 조세, 보조금, 부담금 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다고 했지요. 근데 금융이라든지 조세, 보조금, 부담금 을 통해서 개입한 건 다 어디 한다 했습니까? 간접 개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겠다. 부담금 부과하니까 당연히 어디 합니까? 간접 개입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개발 이익을 환수한다면 토지 소유의 형평성을 높여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투기를 예방할 수 있겠죠. 지가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도 높여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투기를 예방하고 지가의 안정을 가져오면서 토지 소유의 형평성을 높이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보겠다. 이 같은 목적으로 시행되는 게 바로 뭡니까?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처럼 개발이익 환수도 이걸 설명드리면서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공영 개발이다. 이는 공적체 개발이 되겠지요. 다음 수용 또는 매수 방식이다. 이는 공적체가 공영 개발을 위해서 토지 수용한 가장 대표인 예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영 개발이다. 수용 또는 매수 방식 모두 직접 개입에 해당하는 사례다. 다음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이야기. 지금 부담금을 부과하면 뭡니까? 간접 개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봅시다. 자, 231페이지예요. 하단에 편거로 3번 봅시다. 3번 보시면 개발이익 환수 제도란 개발이익 환수하는 법률 설명했죠. 개발이익 환수 법률 이를 근거로 하여 개발사업 시행이나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나 토지 소유자에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걸 뭡니까? 개발이익이란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한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거로 4번 봅시다. 토지 개발 제도라는 게 있다. 그래서 맨 아랫줄 끝부분 보세요. 보시면 택지나 공장 용지 등의 개발 도만 제도를 말한다. 간단히 이해하시고요. 다음 편거 5번
기타 제도가 있습니다. 토지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에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토지 정책의 내용에 따라서 크게 5가지 구분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제도가 있었죠. 다음 토지의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다. 다음은 개발익 환수한 제도, 다음 토지 개발 제도, 기타 제도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32페이지예요. 양으로 3번. 토지시장의 개입 방법이다. 나와 있죠? 네, 이분도 우리가 이제 앞서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이에요. 사실 자, 보세요. 우리 정부가 즉 공적체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 개입 방법과 간접 개입 방법이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처럼 직접 개입, 간접 개입 2가지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는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도 있다. 이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2가지로만 구분하기도 하고, 학자에 따라서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다. 3가지로 이제 분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직접 개입, 간접 개입 2가지로 분류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죠. 이때는 토지 이용 규제를 어디에 포함시킨다 했어요? 간접 개입에 포함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토지 시장이기 때문에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다. 이도 때 별도로 분리해서 지금 3가지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설명 다 드렸어요. 평균화로 1번 봅시다. 평균화 보시면 토지 이용 규제다. 결국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다 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토지 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법률적, 행정적 규제에 대한 성격을 지닌다. 자, 토지 이용을 규제한다는 이야기. 어떻게 규제하는 겁니까? 바로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규제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토지 이용에 따른 부의 외벽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목적, 제고 뭡니까? 높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드렸죠. 처음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그 목적은 어디는 겁니까? 바로 부의 외벽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방하고자 하면 될 수 있겠죠. 또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높이고자 함에 있다는 겁니다. 또 3번. 대표적인 게 바로 용도지역 지구제다. 줄여서 지역 지구제 할 수 있겠죠. 이외에도 건축 규제 제도라든지 각종 인허가 제도 등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과로 2번 봅시다. 직접적 개입 방법이에요. 우리에서 설명드렸죠. 직접적 개입 방법은 뭡니까? 공적체가 토지시장에서 수요자나 공작할 직접 수행하는 게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공적 주체가 토지시장에 개입하여 토지에 대한 수요자 또는 공유자 역할을 직접 수행할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대표인 예들이 나와 있지요. 공영 개발 사업이다. 우리 설명했죠. 공영 개발은 직접적 개입선의 대표인 예가 되겠지요. 다음 토지 수용 제도다 또는 토지 매수 제도다. 이도 때 직접 개입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초과 매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초과 매수 제도다라는 게 초과 매수 이건 뭡니까? 자, 더 많은 땅을 매수 사들인다 그 이야기죠. 뭐 사실은 어떤지 공사가 택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땅은 이 땅이에요. 이 땅인데 이보다 더 많은 땅을 이렇게 사들여서 사들여서 개발익을 환수하겠다. 이 같은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물론 이처럼 더 많은 땅 사들이는 게 결국 뭡니까? 초과해서 매수한다. 이런 방식이에요. 이때도 매수 사들이는 거니까 수요자 역할 수행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접 개입의 하나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초과 매수라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개발익을 환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개발익 환수는 가장 널리 쓰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초과 매수도 직접 개입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토지 은행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토지 은행 제도다 또는 토지 비축 제도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건 이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적체가 저가의 미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합니다. 그럼 대량으로 매입해서 비축시켜 놓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비축된 토지를 어때? 풀어버리겠다. 이게 토지은행제도예요. 그럼 잡으세요. 지금 대량으로 매입하겠다. 이때는 어때? 사들인 거니까 수요자 역할 수행하는 거지요. 또한 비축된 토지를 풀어버리겠다는 이야기. 이때는 어때?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 수요자 공급자 역할 수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은행제도다. 즉 토지 비축제도 이도 어디 합니까? 직접 개입의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토지은행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할 것인가? 자, 이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인데 가장 주된 목적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이제 자, 집가를 안정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사실 토지는 물리로 절대로 늘릴 수 없다. 한정된 자원인데 일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집가가 뛰겠죠. 이때 비축된 토지를 어때? 풀어버리겠다니. 그래서 집가를 안정시키겠다.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공공용지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비축된 토지를 어때? 풀어버리겠다니. 풀어버려서 공공용지를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공공사업을 원활히 수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에요. 물론 이위도 질서 있는 토지개발 선도하겠다라든지 뭐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 등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목적 두 가지는 바로 뭡니까? 집가의 안정에 기여하겠다. 즉 토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공공용지를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튼 토지은행제도 이도 어디 합니까? 직접 개입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도 뭐 여러 가지지만 대표로 우리 네 가지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공영 개발 사업이라든지 다음 토지 수용 방식 즉 매수 방식이다. 초과 매수 다음은 토지은행제도 또는 토지 비축제도 모두가 직접적 개입 방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평으로 3번 보세요.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간접적 개입 방법도 대표로 뭡니까? 금융, 조세, 보조금, 부담금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개입하는 게 간접적 개입 방법이다. 이렇게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조세나 금융을 통한 경제 동기를 조성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관련 조세라든지 자 이분 조세죠. 자 보세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뭡니까? 조세 이와 관련된 부분이지요. 다음 토지 개발 및 이용에 대한 각종 금융 지원이다. 금융이죠. 다음은 이제 보조금 지급이나 부담금 부과. 지금 보조금 지급이다. 부담금 부과다. 모두가 어디 합니까? 간접 개입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이를 통해서 개입하면 어디 합니까? 간접 개입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이 있다. 그런데 잘 구분합시다. 먼저 우리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했을 때 지역지구제다. 이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대표인 정책 순환이 되겠지요. 다음은 이제 공영개발. 다음은 매수 또는 수용 방식이다. 초과 매수, 토지은행제도 또는 토지 비축제도 이들은 다 됩니까? 직접 개입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이를 통해서 개입하는 건 뭡니까? 간접 개입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해서 잘 구분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번 챕터 토지정책의 의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233페이지 보시면 3번 챕터 토지정책 수단이다 소개되고 있죠.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